그냥 괜찮은 지역을 괜찮은 타이밍에 사고 영원히 보유하는 게 가장 사실 위너에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면 땅의 가치는 올라가는데 그럼 앞으로 올라갈 땅은 어디일까? 지방을 볼 때 어떤 점을 좀 더 주의해서 봐야 되는지 혹시 네. 산업이요, 산업. 산업?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부동산 투자도 넥절님 같은 경우는 같이 네. 하셨더라고요. 네. 또 성과를 또 내셨고 네. 어떻게 부동산까지 이렇게 하시게 된 거예요? 원래 좀 부동산에 또 관심이 좀 많았고요. 각 그 자산마다 그 장단점이 있어요. 네, 장점과 단점이 있어서 부동산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장점이 우선 쉽죠. 쉽죠, 맞아요. 네, 쉽고 더 큰 장점은 레버리지의 안정성. 레버리지 그렇죠. 네, 레버리지가 크죠. 주식 같은 경우는 10배를 썼다 그러면 약간만 이제 휘청하면 끝나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10배 쓰죠. 그리고 또 안정적이죠. 그 안정 그 자체가 차원이 다르죠. 근데 기초자산의 변동으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상환 요구를 하는 가능성 같은 경우가 굉장히 낮으니까 확률이 낮고 그렇게 되려면 정말 많이 떨어져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협의로 또 이자만 잘 내면 그것도 이제 조건도 이제 널널한데 주식은 바로 반대 매매죠. 하루 변동성에 의해서 바로 반대 매매죠. 그게 이제 부동산하고의 이제 부동산의 장점. 네. 그럼 그때 당시에 처음에 좀 부동산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왠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시드머니가 좀 많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식과는 또 다르게. 근데 그때 당시에 보면은 처음 투자금 그 부동산에 한 게 어느 정도 되셨어요? 그 당시에는 대출이 한 70%, 65% 됐으니까. LTV가 그 사실 제가 움직이긴 그 날이 그 전까지 사실 사전 조사는 어느 정도는 돼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주식쟁이다 보고 제가 그때 이제 건설주를 투자하다 보니까 시행은 사실은 그 완판 그러니까 상반기 처음에 이제 70%만 하면 끝나요. 그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70% 분양하고 이제 저지르면서 나머지 것들 완판 시키면은 그게 베스트거든요. 아예 뭐 100% 완판 시켜버리면 그건 이제 싸게 팔았다는 거니까 오히려 더 좋은 건 아닌데 건설사들이 이제 와, 물건이 잘 팔리는구나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알았죠. 그리고 제가 이제 주식을 했기 때문에 그냥 사실은 왜 제가 그만큼만 샀냐면 더 사고 싶었어요. 예전에는 그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00년 초반에는 그런 거 뉴스에 났어요. 어떤 개인이 아파트를 동을 하나 다 산 거예요. 용인 쪽에. 맞아요. 기억하시죠? 대출 잘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막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쵸. 인당 뭐 2개고 얼마까지만. 뭐 DTI도 생기고 막 하면서. 그래서 그 한 개까지는 다 해서 샀습니다. 예. 잘 모르겠는데 많이 안 들어갔어요, 돈은. 왜냐면 그때 당시에 또 계약금을 거의 이제 계약금만 들어갔을 테니까 10%만 들어갔을 테니까. 계약금 10%. 그게 단 것 같아요. 3억이면 3천만 원 넣고 하나씩. 그 맞습니다. 그게 이제 더블 올랐으니까 사실 수익률은 꽤 크고 투하 자본으로 따지면 수익률이 굉장히 크죠. 그게 이제 LTV 60이었는데 그때가 LTV 70으로 바뀌는 그 다음 날 샀어요. 맞아요. 그때 사셨구나. 정부에서 막 박근혜 정부 때 집을 사라. 집을 사라 가지고. 그때 샀어요. 그래서 LTV 60과 70은 70은 되게 안정적이에요. 70, LTV 70만 봐도 사실 그거 설정비가 있기 때문에 또 그거 은행이 손해 보려면 진짜 거의 한 반토막 가까이 놔야 돼요. 그쵸, 그래도 그쵸. 붙잡고 있어요. 그냥 이자 내면서 왜냐하면 그거에서 그 은행에 손해 입히면 또 직장 생활하고 하기 때문에 정말 안정적인 LTV 70만 해도 안정적인데 지금은 하여간 이제 대출이 아예 안 되는 거의 안 해주니까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거 이제 풀어질 때 타이밍을 재고 있었어요. 그때 샀어요. 그때도 이제 미분양이 원체 많았고 하남도 미분양이었고 2014년도만 해도 제가 그 투자 모임에 가가지고 그 분양 팜플렛 가가지고 사시자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무도 안 사더라고요. 제가 이제 사면서 저도 이제 여러 개를 사면서 다른 사람한테 사자고 했는데 근데 확실히 투자자들이 뛰어난 투자자들은 다른 게 2016년 17년도에 똘똘한 한 채를 주식쟁이 중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산이 몇백억인데 월세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 있더라고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수익률 안 나온다. 근데 2016, 17에는 그 몇십억 주고 아파트 좋은 거 사더라고요. 많이 올랐어요. 근데 하고도 좀 서울이 먼저 막 발동 걸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2017, 18 꾸준히 올라가지고 핵심 맞아요. 지역 사는 사람들은 그때 들어갔어도 괜찮더라고요. 17년까지만 들어가도 괜찮았죠. 네. 진짜. 2014년 그때 초반에 그때 좀 여러 개를 하시고 그 이후에는 별로 이렇게 하시진 않았나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저는 이제 좀 철학 차이도 있고 그런데 그때 이제 분양권을 살 때 저한테 어떤 아주머니가 500만 원을
피를 받고 프리미엄? 하시면서 되게 네. 좋아하셨는데 네. 그 투자 경험이 이제 적어서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냥 1등은 그거 샀다 팔았다 하고 옮기면 거래 비용하고 맞아요. 안 나와요. 그냥 괜찮은 지역을 괜찮은 타이밍에 사고 오래 놔두는 사실 영원히 보유하는 게 가장 사실 위너예요. 이게 록을 해보면 그래요. 옮기게 되면 그 인건비도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계산하러 가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부동산을 이제 막 주식 단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방 막 내려가가지고 하고 맞아요, 하는데 네. 그 내려가는 고속버스 차비도 넣어야죠. 그것도 비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는 좀 행복하게 버는 걸 좋아해서 그냥 홀딩 중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때는 지금쯤 저는 이제 주식쟁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전부 정리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 정부 정책에 아주 부합하고 싶은데 네.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장특공도 없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재산이 쪼그라드는 현상이 일어나요. 지금은 이도저도 못하고 그냥 역시 주식이 최고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또 임대 주고 있는 집들 같은 경우 또 임차인 분과 또 관리도 그런 또 여러 가지 또 에너지가 또 들어가잖아요. 그럼요. 예. 그런 부분도 또 되게 힘들어. 좀 귀찮아하시는. 귀찮아요. 예. 안 만나고 사실 그런 뭔가 이권 서로 간에 이제 한쪽이 이익을 보면 한쪽을 손해 보는 그런 관계로 사실 저는 만나고 싶지 않거든요. 해보고 느꼈어요. 예전에 사실 강남에 되게 괜찮은 빌딩을 내가 막 사야겠어 막 이런 거 있었는데 부동산에 대한 거는 이제 완전히 놨습니다. 이제 안 할 거예요 앞으로. 근데 여기 부동산 채널에서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그렇게 냉철하게 계속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근데 또 아파트뿐만 아니라 또 토지도 땅은 관심 있으시고 예. 안 하신다더니 땅은 그 토지는 또 언제 하신 거예요? 최근에 또 안 하고 있는데 언제 2012년도인가부터요. 파주 지역의 땅이 제가 볼 때는 저렴했어요. 근데 이제 집가 그 가격 결정 그러니까 집가는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대한 제 생각은 아니고 이게 다 이론이 있습니다. 예. 땅의 효용 가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자몽미디어의 이거의 가치는 얼마일까? 이 노년동의 가치는. 예, 여기 한 통의 가치는 여기 지나가는 사람들의 수 곱하기 그 사람들의 주머니의 무게. 예,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면 그 땅의 가치는 올라가는데 그럼 앞으로 올라갈 땅은 어디일까? 앞으로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고 그리고 부자들이 많이 지나갈 땅이겠죠. 그런 걸로 보면 파주 쪽이 이제 경기도 쪽에서는 굉장히 저평가예요. 저평가였어요. 지금도 저는 아직도 저평가라고 생각하는데 많이 오르긴 많이 올랐죠. 그 이유가 이제 지리적인 특성이 그동안 경부 베이스로 갔다가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서울에서. 그렇죠. 내려가는 그 길이니까.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북쪽은 막혀 있잖아요. 그쵸. 벽이잖아요. 그쪽으로 갈 일이 없었죠. 근데 이제 시대적 흐름으로 저는 그게 바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경부 그 라인이 북쪽으로도 또 그런 경부 라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냥 뭐 주식에서 번 돈 있을 때 거기 이제 부동산 하시는 분하고 제가 친한데 괜찮은 거 나오면 하나씩 사서 모아가지고 몇십 개 먹긴 했어요. 예. 그럼 몇십 개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 땅을요? 꾸준히 몇 년간 꾸준히 모았어요. 모았고 지금은 더 이상 안 먹고는 있어요. 사놓고 이제 그냥 묵혀놓으면 되니까 시행하시는 분들이 사실 그 시행 마진이 땅을 얼마나 싸게 일찍 잘 들어갔느냐. 그 다음에 이제 그 땅을 묵혀가지고 이제 시행하시는 뭐 회장님들 그런 거 고수죠. 잘 사놨다가 거기 지역이 이제 개발되고 하면 그게 이제 큰 이제 시행 마진으로 남으면 레버리지가 어마어마해지는 건데 뭐 개인도 땅이 똑같습니다. 땅이 이제 저는 이제 땅은 대출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땅은 현금을 만들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 현금 유입은 없이 현금 유출만 생기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그냥 현금으로만 구입해서 그냥 홀딩 중입니다. 네. 혹시 뭐 상가나 건물 이런 쪽에는 관심 없으세요? 네, 없어요. 건물은 상가 뭐 이런 수익은
관심이 없고요. 더군다나 세금 체계도 그렇고 상가 보면 이제 상가 분양을 할 때 수익률 몇 %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맞아요. 확정. 월세가 정해진 게 아니니까. 그거는 이제 90년대나 통하는 그런 세일즈 요새 근데 그런 거 통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요새도 많이 해요. 네. 엄청 많이 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종소세 상한세율에 맞는 사람이 그 상가를 샀다고 해보세요. 그렇죠. 네. 그 종합소득세를 네. 40%를 냈는데 42%를 내는데 네. 사실은 또 있잖아요. 거기다가 또 추가로 더해지면 실질 수익률은 뚝 떨어지는 그쵸. 거거든요. 종부세는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그거에 대한 그게 있는데 저는 그런 부담을 또 오히려 더 지우는 거여서 단순히 이제 월세 받는 거는 그건 이제 둘째 문제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상가 같은 경우는 안 좋고 그리고 그 해외 쪽 미국 같은 경우만 봐도 상업 리츠의 가격이 약세고 수익률이 높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그 아마존 이펙트라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미국에 제가 좀 그래도 있다가 왔거든요. 2018년도까지 좀 있었는데 굉장히 예전 같으면 제가 미국을 진짜 어렸을 때부터 한 번씩 갔는데 아니 여기에 공실이 좀 놀랄 정도의 공실이 생겨요. 이게 그러니까 사회가 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하고는 전혀 좀 다른 접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물도 그렇고 상가도 그렇고. 부동산 같은 경우도 정책과 또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데 또 현재 정부는 또 이전 정부들보다 되게 강력하게 부동산 규제를 내고 있죠. 오늘도 이제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는 지금 계속 오르고 있어요. 냉철님이 보시기에 부동산 시장 앞으로 어떻게 될지 혹시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가격을 하락시키고 그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주택 가격이 떨어지려면 자 우리 이제 주택이 지금 2천만 채인가요? 대략 뭐 2천만. 근데 이제 사람들도 이제 5천만이면 이제 소득 1등부터 꼴등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제일 좋은 집은 제일 많이 버는 사람이 살고 싶어요. 이게 약간 경매랑 비슷한 시스템인데 집 가격이 전체적으로 떨어지려면 사람들이 나는 좋은 집을 회피하는 그런 본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다 좋은 집 다 살고 싶거든요. 다 강남이 돈이 없어 그렇지. 그렇죠. 강남이 왜 제일 비싸겠어요. 반포 뭐 파크 거기가 뭐 평당 1억인 이유가 제일 쾌적하니까요. 예, 제일 많이 버는 사람이 나는 거기 제일 많이 버는 사람이 뭐 독도에 뭐 아파트를 선택하면 거기가 제일 비싸겠죠. 그러니까 이게 자연의 법칙인데 인간 본성을 거스르는 그 규제로는 어렵고요. 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삼성동에도 거기다 현대 사옥 짓고 지하 개발하고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뭐 지하고 온갖 그냥 서울이 제일 부자죠 당연히. 이제 지방세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분당 같은 경우가 이제 좋은 이유가 그 지방세 같은 경우는 이제 별거 없어요. 그냥 부동산 가격이 괜찮고 거래 잘 되고 그러면 이제 그 잘 사는 동네가 이제 돈이 많거든요. 그렇죠, 많아지죠. 그 돈을 갖다가 인프라를 갖다가 서울에다가 투하를 하는데 좋아졌죠. 더 살고 싶어하죠. 그럼 어떻게 집값이 떨어져요. 선순환이죠. 네. 그거를 바깥으로 빼야 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그러니까 이거를 그 서울에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기업들을 서울 외곽으로 지방 내려가는 건 그거는 인간 본성을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공기업 지방 이전 이런 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거는 오히려 서로 괴로운 거예요. 저 이상 가족 만들고 지금도 막 그런 분들 많아요. 출퇴근 안 내려가요 또. 주말 부부 만들고. 오히려 막 퇴사하고 맞아요. 퇴사예요. 국민연금 그거 전주로 보내고 이런 거는 정말 그거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되게 많이 또 퇴사하시고 하시더라고요. 해외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경기도권을 경기도 외곽 쪽으로 해서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주택 가격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거든요. 서울 경기 수도권 외곽 주택하고 강남 가격의 주택 가격이 많게 10배가 차이 나요. 같은 맞아요. 비슷한 품질에서. 맞아요. 이거 맨하튼 그렇게 차이 안 나요. 제가 맨하튼에도 있었고 뭐 LA에도 있었는데 그 정도까지 차이 안 나요. 그 중심부하고 그렇게 차이 안 나는데 똘똘한 한 채로 하면서 그쪽으로 쏠려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인프라, 좋은 기업, 좋은 학교 그리고 뭐 쾌적한 환경을 갖다 돈을 다 여기다 쏟아부어서 그런데 이런 것들을 여의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청라나 이런 데로 좀나 김포나 지금 일산 같은 경우가 사실은 살기는 좋은데 일자리가 없어요. 맞아요. 그런 쪽으로 이제 산업 이런 거를 퍼뜨려 가지고 가격의 좀 안정화가 중요한 것 같고요. 또 너무 그 부동산 가격에 과민 반응하는 좀 문화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진짜 뭐 뉴저지 사람이 맨해튼 펜트하우스 집 때문에 나 너무 괴롭고 나 못 살겠어 이런 얘기하는 사람 전 본 적도 없고
있으면 좀 찾아주세요. 없어요. 근데 저도 이제 강남 살고 싶지만 강남 못 살거든요. 저 시골 살아요. 시골에서 싼 데 살면서 만족하면 살거든요. 강남 아파트 100억 가든 200억 가든 그 이제 돈 많은 사람이 그 가격에 산다고 해서 샀기 때문에 고평가면 다시 내려올 거고 시장이 다시 잡아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괴로워하는 거 부자들 행복하게 살게끔 둔다고 우리 삶이 뭐 바뀌는 건 없고요. 정책만 그렇게 하면 서로 행복할 것 같은데요. 네. 또 요즘 같은 경우 지금 수도권이 거의 규제 지역으로 묶이다 보니까 또 이제 투자자들이나 또 그런 분들이 또 지방으로 또 좀 많이 이렇게 진입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 그 지방을 볼 때 어떤 점을 좀 더 주의해서 봐야 되는지 혹시 산업이요, 산업. 네,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그 지방 소득하고 한때는 그 울산 아파트 가격이 그 상승률도 그렇고 맞아요. 엄청 낮았어요. 울산이 소득이 제일 높았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울산이 장기적으로 굉장히 높게 많이 올라간 적 중에 하나예요. 그랬었어요. 최근에 안 좋았죠. 최근에 안 좋아진 이유가 있죠. 그쪽 산업이 몰락하는 산업이 대한민국이 이제 노동 경쟁력을 잃고 있어요. 그러면서 노동 경쟁력으로 가던 기업들이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그런 지역에 지금 최근에 제가 데이터를 보면은 경상도가 올라요. 올랐는데 이제 그걸 딱 보면 이제 그거를 해석을 해서 이거는 이제 그동안 눌렸다가 가는 신호다 해가지고 부동산을 좀 짧게 치시는 분들은 들어가는 게 보이거든요. 맞아. 입주 물량이 이제 적고 하니까. 그렇죠. 수요 공급 그거 보고 딱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아니란다일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못 올 수 있는 거예요. 받아줄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못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못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수요가 들어가는 거가 저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부동산은 좀 장기로 10년, 20년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안 좋아지는 산업이 그 도시를 먹여 살리는 거는 저는 적금 금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기에 뭐 얼마가 올랐어, 뭐 얼마를 올랐어. 근데 그러다가 사실은 딱 이게 딱 걸렸을 때 그때 박살 나거든요. 유동성이 없다는 건 시장 가치가 사실 없다고 봐야 돼서 내 물건을 사줄 사람이 없다는 거는 그럴 일이 생길 수가 그게 제 생각인데, 제 생각인데 그래서 산업 예를 들면 한때 거제도도 되게 핫했죠. 그러다가 이제 올라오는데 전 데드캣 바운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조업 기반의 지방 쪽 산업단지 위주로 무너지고 서울 수도권은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계속 모여드니까 계속 좋아질 것 같다. 무조건 인구. 저랑 생각이 같으십니다. 그럼 저는 지금 현재 광주에 살고 있어요. 전라도 광주. 그럼 지방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그럼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까요? 올라오세요. 직장이 아직 거기 벌써 인구의 절반이 다 수도권에 사는데 직장이 아직 은퇴하고 올라오라고. 저는 이제 저도 이제 시골 출신인데 이게 시골을 발전시켜야 된다는 그런 뭐 공감대는 있는데 논리적인 이유는 예를 들면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는 관광도시 하면 되고 지방도 꼭 서울 같아야 되나요? 왜 그래야 되죠? 그럴 필요는 없죠. 그렇게 또 되면은 또 다행인데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만약에 광주 쪽에 만약에 직장이 있으시다, 저는 새 살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새 살고 서울에 투자. 오히려 서울 쪽에 내 마련이나 미리 해놓고. 내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똑같잖아. 들고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장기적으로 지방도 그게 있어요. 지방 전주 쪽은 괜찮죠. 그게 지방도 어떻게 보면은 인구가 몰리는 데가 있거든요. 인구를 흡수하는 광역시. 광역시 흡수. 그 주변에 이제 조그만 데는 사라져요. 아예 그냥 마을 자체가 사라지고 노인분들만 계시다가 이제 아예 그냥 막 점점 사라지고 그 동네에서 그쪽 점점점 모이는데 학교도 없어지고. 근데 이게 군집하는 인간 본성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를 거기다가 돈 투하하고 시골에 아무것도 없는데 뭐 체육관 짓고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정부 그냥 버리는 돈이에요. 또 이제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진짜 두 개 다 경험을 하셨고 경험하고 계시고 또 성과도 둘 다 잘 내시고 계시잖아요. 그런 걸 비교해봤을 때 각각 어떤 좀 투자 매력들을 가지고 있는지 물론 잠깐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는 꽤 매력도가 있었었죠. 떨어졌어요 지금. 떨어졌어요. 제가 사실 그 전에 부동산 이제 돈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20대 초반에 부동산 관련된 책도 많이 보고 아파트 가격 네이버에 올라오는 막 그런 아파트 가격을 막 다 외우고 있었어요. 다 외우고. 부동산도 공부를 많이 하셨군요. 왜 이 아파트는 이 가격이지? 왜 저건 저 가격이지? 막 이런 게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이제 주식으로 틀게 된 이유가 그때도 약간 이런 분위기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규제들이 막 예전에는요 양도세가 거의 여러 개를 사도 없다시피 했어요. 아주 예전에는. 근데 이제 막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유세라든지 그때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투자로서의 값어치는 굉장히 좀 많이 제약이 많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찬스가 왔을 때 사야겠다는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2014년도여가지고 했던 거고요. 저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 경제에. 근데 이렇게 그 기여가 아니라 이렇게 뭔가 약간 적폐 이럴 줄 알았으면 사실 안 했죠. 저는 다른 거 하면 그냥 부동산 안 하고 딴 거 해도 되긴 하거든요. 지금은 메리트가 뭘까 싶어요. 그리고 저 궁금한 게 지금 이제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 부동산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걸 돌파해 나갈까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주식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예전에 뭐 부동산 하시던 분들, 아니면 뭐 보험 관련된 하시는 분들인데 주식으로 와서 주식 관련된 뭐 비즈니스를 하시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주식이 양도세인가 뭐 생기지 않았나요? 아직은 아니고요. 2023년. 23년부터 2천만 원 이상. 네. 2천만 원 이상에 대한 거 부분. 근데 진짜 할 얘기가 정말 좀 많은데, 근데 이제 주식도 이제 양도세를 하겠다. 근데 이제 23년이면 아직 3년 남았네요. 부동산은 징벌적 과세고 전 세계에서 어딜 찾아봐도 이런 비슷한 것도 없어요. 비슷한 것도 없고. 근데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도가 돼도 할 만은 하죠. 낼 때가 됐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우려하는 부분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개방됐죠. 예전에는 미국 주식 투자가 어려웠어요. 저희 주식 공부할 때는 미국 주식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미국 주식을 할 수 있게 됐는데 그럼 같이 세금을 낼 거면 도대체 미국 주식보다 한국 주식이 가지고 있는 메리트는 뭘까에 대한 부분.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많이 떠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액자산가들이 많이 떠날 거라고 생각해요. 국내 주식에서 해외 주식으로. 그럼 그렇게 떠났을 때 그게 떠나게 되면 원래 이 목적은 이제 세수 증가 아니겠어요? 그렇죠? 세수 증가가 오히려 덜 거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회계 비용이라든지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증권사의 시스템도 넣어야 되죠. 그러니까 서로 세금은 안 거치고 일만 많아지는 서로 괴로운 거 될 수 있고요. 실효세율이라는 문제도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인당 2천만 원이 되면 이제 가족 합산은 아니니까 가족이 이제 뭐 3명이라고 보세요. 분산해가지고 2,000씩만 수익 내겠으면 할 수 있고. 그렇죠. 또 법인이 있죠. 그러면 20%가 실효세율이 아닐 겁니다. 저는 한 10% 한 중반에서 10 사이라고 봐요. 10에서 15 사이라고 보는데 근데 그걸로 인해서 시장이 죽는 거 그러면 기업의 자금 조달은 어떻게 하죠? 기업의 시장의 유동성이 떨어졌는데 받아줄 사람들이 별로 없고 더군다나 지구의 기업 경쟁력도 지금 여러 가지 대한민국의 여러 경쟁국들에서 이런 딱 이 상황에서 지금 더군다나 부동산을 내 있는 자본을 좀 더 건전한 그 금융시장으로 보내고 싶어 하잖아요. 이건 보내는 게 아니라 이거는 막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게 더 부동산밖에 볼 수밖에 없는 또 그럼 똘똘한 채 그럼 또 강남 폭등. 맞아요. 그렇네요. 이게 정말 저는 왜 이러냐고 보면은 저는 좀 순수하기 때문에 뭐 나빠서가 아니라 뭘 이해라고 봅니다. 그렇죠. 근시안적인 사고 때문에 세율을 올리면 세금이 더 거치겠지. 근데 실제로 뭐 프랑스에서도 한번 부자세 한 적이 있는데 부자들이 벨기에로 다 이민 갔어요. 더 안 거쳤어요. 그게 안 돼요. 더군다나 이게 그 세금을 걷는 주체를 똑똑한 사람들한테 타겟을 잡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옵션이 많아요. 이민도 있고 뭐 법인을 이용하는 방법, 전가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서로 괴로운 거거든요. 그냥 잘 살다가 그냥 쫓기는 자와 쫓는 자만 돼버리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 이게 바람직한 정책인지에 대한 것, 타이밍의 문제, 그리고 결선의 문제, 좀 디테일한 거. 근데 너무 단순하게끔 이걸 냈어요. 공청회도 했는데 정말 이거를 주식시장을 이해하는 사람이 그 안에 있을까? 한국 시장에 왜 미국 시장하고 이렇게 다른지에 대한 거, 왜 주가가 이렇게 움직임에 대한 거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서로 괴롭죠. 그래서
이번에 뭐 다주택자 고위공직자들 다주택자 그러니까요. 있는데 그 뭐 문제야 그게. 그 나라 노후 좀 해주면 무주택자 되고 있어. 무주택자들이 돼가고 있어. 저기 그러니까 서로 괴로운 거야. 자기들도 결국은 그런 자승나방이네. 지방에 있는 것도 팔고 강남에 있는 세종시에 간 사람들이 되게 웃긴 게 자기는 세종시에 있는 거 하고 그 처자식은 서울에서 살고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팔래. 그러니까. 그럼 자기가 원룸 들어가거나 그러니까. 가족 서울 자기가 원룸 들어가겠지 뭐 어떻게 해요. 그렇죠. 괴로운 저게 되죠. 그리고 좀 뭐 고위공직자분들 그 정도 이제 오래 해서 고위공직자 가셨으면 집 2개 있으셔도 돼요. 그래도 되죠. 네, 대한민국이 뭐 그 정도는 사실 아량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차 2대는 되고 집 2채는 안 된다고. 아니 그 연세에 고위공직까지 가셨는데 오히려 집이 없거나 한 채를 제가 볼 때는 네, 그동안 이제 연로하셨구나. 그걸 창피하고 한 2개 정도 해놓으셨으면 열심히 사셨구나라는 문화가 돼야 되는데 맞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냥 안 먹고 안 쓰고 안 놀고 해가지고 그냥 남들보다 조금 더 모았어요. 열심히 노력한 거에 대한 그게 이제 비난으로 돌아올 줄은 좀 몰랐거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면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배고픈 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좀 어려운 게 배고픈 거 참는데 배 아픈 거 절대 못 참는 성이 있는데 그걸 빨리 버려야 된다고. 그럼요. 그래서 서로 발전하죠. 그러니까요. 지금 서로 끌어내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배 아픈 사람을 안 두니까 성공한 사람을 안 두니까 더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제 이제 흑수저 탈피하는 정도인데 부자분들 보면 슈퍼개미 언젠간 슈퍼개미입니다. 부자분들 보면 존경스럽고 뭐 정당한 방법으로 하셨다면 근데 요새 그 예전 같지 않아서 부정한 방법으로 돈 버는 거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편안하게 정말 정도로 버는 게 쉬운 길이고. 세금 맞아요. 요새는 세금 피할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저도 제가 유튜브가 잘 된 이유도 하나라고 봐요. 구독자 잘 되기를 구독자님들 잘 되기를 바라는 진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지. 제가 거기서 이걸 장사 이 사람들 이용해가지고 내가 뭐 한몫 땡기겠다 했으면 냉철 TV는 지금 뭐 하고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예.